달걀 싫어해서 그래요. 뭐 시키려고. 얼마큼 먹어야 적정이 될까요? 그래서 닥치는 사람들끼리 맨날 먹어. 지금 되고 있어요. 어렵습니까? 자, 오늘 제목은 과학의 독립과 분과과학의 성립인데, 말 그대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과학과 철학이 한데 묶여져 있는 과정을 봤다면은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과학이 철학과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과학 자체도 다시 각각의 분과과학으로 나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대던 애가 왜 지금 네. 지금 활성화가 밑에 창에 활성화가 돼 있어서 클릭을 그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리케이온인데요. 저번 시간에 리케이온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리케이온 얘기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조명 때문에 잘 안 나와서요. 앞에 조명을 끌까요? 저것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어. 오늘 시작하지 말라고. 내실은 다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자, 비생체까지도 맞춰줘. 자, 리케이온에 대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아테네 4개의 그 중요한 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4개의 기관이 뭐였냐면 리케이온하고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스토아, 그 다음에 그 정원,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잠깐 얘기했죠. 리케이온이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물론 철학 쪽에 대한 이런 연구와 고민들도 없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철학보다는 이제 박물학 쪽으로 자연과학 쪽으로 많이 경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지금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생물학, 그 다음에 생리학,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천문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리케이온의 업적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갑자기 안 하든지 종료. 아리스토텔레스가 애초에 생물학도였으니까 그 흐름을 이어받는 건데, 자,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2대 학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테오프라스토스인데 이 테오프라스토스는 원래 이름이 테오프라스토스는 아니고 저거는 신과 같은 웅변이라는 뜻의 별명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어줬는데,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처럼 느껴지지만 이대니까 실제는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플라톤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배우던 사람인데 둘이 같이 이 테오프라스토스의 그 고향으로 가서 둘이서 아리스토텔레스랑 둘이 꿍짝이 맞아서 같이 노는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학 쪽으로 연구를 했고 테오프라스토스는 식물학 쪽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물론 전체 생물을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 중에 식물을 제외한 동물 쪽을 주로 했다면은 이 사람은 식물 쪽을 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동물을 피가 흐르는 동물, 피가 안 흐르는 동물, 피가 흐르는 동물, 다시 알을 낳는 동물, 이제 새끼를 낳는 동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듯이 이 사람도 그 식물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첫 번째 풀, 그 다음에 교목, 아교목, 관목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키가 아주 큰 나무랑 중간 정도 되는 나무, 그다음 이것보다 조금 적은 나무, 그 다음에 풀 이렇게 나누는 그 시초가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로 허브라는 말의 어원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지와 식물 원인론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식물을 대략 한 2,000종 정도로 분류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식물을 분류하는데, 식물 분류의 근거로는 뭘 찾냐면은 이제 뿌리의 형태가 어떻게 닮았냐 안 닮았냐, 그 다음에 줄기의 형태가 닮았냐 안 닮았냐, 가지의 형태가 닮았냐 안 닮았냐, 그 다음에 잔가지의 형태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테오프라스토스 둘이 만들어 놓은 분류 체계가 린네가 새로 만들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한 2000년 가까이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생물학의 창시자라고 해야지 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랑 테오프라스토스를 합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한 일이 돌인데, 책 제목에 이 돌이라는 게 스톤은 아니었을 거고 그리스어로 돌이라고 썼는데, 이 돌에서도 뭘 하냐면 분류를 해요. 뭘 분류하냐면 이 경도, 딱딱함의 정도를 가지고 광물을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가 언제까지 오냐면 모스가 모스 경도기를 만들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쉽게 해서 한 2000년간을 이 사람은 식물학의 대부면서 동시에 광물학의 대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책 제목이에요. 캐릭터가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쓴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근데 그 책에 대한 보충 자료로 인간의 여러 가지 성격을 30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뉘어진 30가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에서는 가장 유명한 건 사실 성격이라는 책이 가장 유명하고, 이것도 근대적인 심리학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까지 계속 이것에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거의 한 2000년 동안 써먹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나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던 거죠. 리케이온이란 거를.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목적론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랑 굉장히 다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핵심은 그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목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형태인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인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목적인이어서, 세상 만물은 무엇인가 그 목적이 없이 생겨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주로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바로 가장 친한 동료였던 이 테오프라스토스가 그런 거 없다, 세상 만물은 무슨 목적이 있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거다 라면서 데모크리토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와 데모크리토스의 가장 큰 차이는 몇 가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연성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세상 만물에 대한. 그런데 이 테오프라스토스가 이 우연적인 것을 강조를 해요. 데모크리토스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리케이온이 굉장히 개방되고 논쟁적인 장이었다는 거죠. 누구 한 명이 딱 얘기하면 그 말에 따라 쭉 내려가는 이런 식의 굉장히 교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스트라톤인데, 앞에 이름이 붙죠. 람프사코사의 스트라톤,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저거는 왜 붙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 때 정도만 해도 성이 따로 없었어요, 사람들 이름에. 그래서 이름 앞에 뭘 붙여서 구분하냐면, 태어난 지명하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런 것. 근데 이제 로마 정도로 오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딴 사람들은 앞에 성과 이름이 같이 붙어요. 그 다음에 사실 세자인데, 그 앞에는 뭘 붙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네 이제 조상의 이름을 하나 따서 붙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래서 스트라톤도 목적론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상은 감각적 인상이 약한 반향이다, 하강 운동만 이러는데, 하여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스트라톤 같은 경우에는 목적론을 배제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네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인식만을 이제 어떤 이해의 그 유일한 근거로 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경험론자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영향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받아요. 이 둘의 영향을. 그래서 이제 스트라톤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의 공동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 리케이온 자체가 이제 그 이후에 과학적으로 뭔가를 막 새롭게 발견하고 이러지는 않고 사실은 요 정도까지만 오고 나서 그 뒤로는 좀 질이 멸멸해지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아테네가 몰락을 하기 때문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하는 데가 페르가몬이라는 데랑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가는 거죠. 마치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조금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그 어디야 미국이 승하는 것처럼 2차 대전, 1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무세이온. 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그 알렉산더의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어디냐면은 거기 원래 알렉산더 출신이 어디였죠? 갑자기 마케도니아 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쪽이 하나 있고 셀루코스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 아래쪽에 메소포타미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 있었는데 그중 이집트 쪽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그 왕조에 의해서 건설되어졌어요. 알렉산드리아가 거기에 이제 수도였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게 대충 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이제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유지돼서 물론 중간에 이제 화재가 나서 타버리고 없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D 한 5세기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BC 한 200~300년 전이니까 거의 한 700~800년 정도를 이제 유지가 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 자체가 다 유지가 된 건 아니고 무세이온이라는 그 이런 기관 아래에 도서관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근데 도서관은 그 전에 미리 타버리고 무세이온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 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세이온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사히에 대해 바쳐진 거란 건 다들 아시죠? 몰라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사히라고 그 있는데요. 무사히가 이제 여신인데 이제 신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9명의 여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1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은 9명의 여신이라고 하고 각자 관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예술과 문화와 이런 학문에 관장하는 이런 여신들인데 이 여신들에게 바쳐지는 그 기관 이래서 이제 무세이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지엄의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뮤지엄하고 그 다음에 뮤직하고가 동일한 어원인 거죠. 이 무사히로부터 온 거니까 둘 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수학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본격적으로 발전한 수학. 이제는 여기서부터 뭔 차이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랑 피타고라스란다.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랑 뭐 그 다음에 휘론주의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쪽은 이미 뭐였냐면은 철학학파로 된 거고 철학을 위해서 일정하게 자연에 대한 이런 고민과 이런 걸 담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논리학도 거의 사라지고 이런 정도였다면은 그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철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주로 과학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역을 맡은 경우는 많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에도 보면 광학도 하고 뭐 물리역학도 하고 이랬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영역을 이제 뽑아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뭐 수학의 3대 거두 뭐 5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놓고도 이제 그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3명을 얘기해요. 수학의 3대 뭐라고 해서 이거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수업 종료 막 이러면서. 오늘은 아직 4시가 안 됐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에어컨을 살짝 틀려고 했던 거였는데 에어컨 대신에 이걸 꺼버렸어요. 선생님 정말 손뜨는 한 번 더 누르겠습니까? 예,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왜 안 되지 얘가?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돼. 이게 식느라고 그렇군요. 팬이 끝나야 꺼지거든요. 원래 그래. 맞아. 그렇죠. 저도 제 학원에 저게 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 학원에다 저걸 설치해 놓고 저걸로 쏴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여기 지문 딱 보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는군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3명인데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에우클레이데스죠. 흔히 유클리드라고 얘기하는데 예, 유클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에우클레이데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요. 이제 요새 이제 표기법으로는 에우클레이도스가 맞고 원래 그리스어로도 에우클레이도스가 맞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인데 이거는 이제 수학을 제대로 한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자,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저번 강의 때는 에피쿠로스였고 그 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 전에 데모크리토스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있는데 그 이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랑 이 아르키메데스예요. 제가 좋아하는 왜 좋아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에우클레이데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우클레이데스 뭐 많죠. 뭐가 많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요 위에 있는 원론이에요. 스토이케이아인데 제목이 우리는 흔히 기하학 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목에는 기하학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원론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에 대한 원론이냐면 수학 원론이죠. 그 기하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우클레이도스의 이거를 이제 그냥 원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 에우클레이도스가 새롭게 발견하거나 새롭게 증명한 공식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공리의 기초를 둔 논리적 체계를 만들었다. 즉 뭐냐면은 공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최초의 시작인데 가령 직선을 그을 수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찍어 놓으면 그 찍은 점 두 개 사이를 하나의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거는 증명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증명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 약속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런 공리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정도의 공리가 있는데 이 공리로부터 나머지 모든 수학적 사실들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든 걸 증명해내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그래서 저 체계도 사실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올 때까지 저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도 물론 저걸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렇게 플레이트한 평면이 아니라 이제 구분 곡률이 있는 평면에 되는 건데 이제 주로 리만 기하학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에 나오는데 그거하고 사실은 또 뭐가 중간에 변곡점이 되냐면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학을 창시하죠. 좌표와 이런 걸 통해서 기하학과 대수학을 합쳐버리는데 요 이전까지는 사실 유클리드의 천하, 에우클레이도스의 천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중세든 르네상스는 다 저걸로 공부를 해야 대학에서 수학의 처음을 모두 저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우리도 지금 많이 써먹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니 이런 건 저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공리의 기초는 논리적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평면기하학, 입체기하학, 정수론인데 오니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물이 있었는데 이것만 쓴 건 아니다 이거죠. 요 밑에 뭐냐면 이게 다 이 사람이 쓴 책 제목들이에요. 주어진 값, 책 제목도 참 웃기죠. 이거는 뭐냐면 기하학에 대한 책이고 현상, 페노메노는 구면 기하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광학은 광학에 대한 거, 도형의 분할에 대하여 거울 광학. 그 다음에 원뿔 곡선, 포리스마, 차고이서, 공명궤적, 2차 공명궤적
이런 것들 책을 썼어요. 근데 저건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주 조그만 소논문 같은 것들이죠. 뭐 한 몇십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인데 어쨌건 저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건 서양 수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피타고라스가 있긴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 이런 논리적인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철학 쪽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고, 자, 어쨌건 이런 것들을 해냈다라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페르가의 아폴로니우스인데, 아폴로니우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뿔곡선론, 원추곡선론이죠. 원추곡선론을 주장한 사람이, 쓴 사람인데, 여기서 원과 타원과 포물선과 쌍곡선을 만들어요. 자, 조 4개는 사실은, 요 사이는 이제 해석기하학으로 쓰니까, 해석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원은 이렇게 동그란 애고,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타원은 이렇게 이제 약간 아래 위와 양옆에 차이가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쌍곡선은 이렇게 양쪽으로 퍼진 애고, 그 다음에 포물선은 위아래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애인데요. 자, 얘를 수학으로 쓸 때 해석기하학적으로 쓰면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써질 수 있는 애고, 그 다음에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쓰여지는 애고, 그 다음에 그 쌍곡선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쓰여지는 애고, 얘는 y제곱은 4px 뭐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전부 다 제곱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쓴 거는 이제 데카르트 이후고요. 그 이전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은 한 점,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이제 원이죠. 집합이란 말도 안 썼죠. 집합이라고 말을 쓰는 거는 이제 집합론이 나온 이유고, 예전에는 점들을 이은 선이 원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타원은 어떻게 했냐면 두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점 2개가 있으면 점 2개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걸 R1 여기를 R2 하면은 이 R1 더하기 R2가 항상 일정한 점들, 같은 점들, 이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든 요렇게 이어주면 요거랑 요거 더해준 거, 요거랑 요거 더해준 거, 요거랑 요거 더해준 게 항상 같아요. 이런 점들을 이제 타원이라고 했고, 실제로 저렇게 그렸어요, 옛날. 즉, 두 군데다 못을 받고, 그 못에다가 선을, 그 끈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여기에다가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찍 그으면 타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원은 어떻게 그렸겠어요? 점 찍고 여기서 끈 단 다음에, 그 끈 끝에다가 그 선 끌 수 있는 막대기 달고 돌렸어.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점이 또 있어요, 얘도. 점이 있는데, 이 점으로부터, 점이 2개지. 점이 2개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R1, R2 하면, R1에서 R2를 뺀 값이 이번에 일정해요. 이런 점들을 이제 모은 거고, 이거는 이제 선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직선 하나가 있고, 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직선에서와 이 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은 게 이제 포물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준선이라고 뭐 요새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이제 2차 함수가, 2차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들을 이때 다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이 공식 말고 이 선으로 이어주는 이것을 가지고 증명해낸 사람이 아폴로니우스예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어떤 거냐면은, 요거 대충 지우고 그리면은, 자, 이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점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점 2개를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는 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점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원을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공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직선은 되게 그리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수학을 써먹으려고 하는 데는 기하학은 땅바닥의 넓이니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란 게 워낙 곡선으로 이루어진 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면 곡선에 대한 해석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곡선에 대한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정리를 하는데, 보면은 원뿔에 대해서 또 원추 곡선론에 대해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걸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이 네 개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원뿔을 옆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은 원이 만들어지고, 비스듬하게 자르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타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포물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은 쌍곡선이 만들어진다. 이런데 이름이 재밌죠. 원은 서클이고 타원은 이클립스예요. 그 다음에 예? 아, 이클립스. 예. 그 다음에 요게 파라볼라. 안테나, 우리가 흔히 쓰는 파라볼라 안테나고, 얘가 하이퍼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인 것도 사실 이때죠. 지금 이건 영어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저 영어의 원래 그리스어 뜻을 가지고 이제 했던 거다. 그래서 저게 정확한 타원은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원뿔을 저렇게 자르면 그렇죠. 원뿔을 저렇게 잘라야지, 원뿔은 그렇죠. 정확한 타원이 예. 아닌데. 얘는 정확한 타원이 아닌 거죠. 예. 공면이 달라지니까. 공률이. 자, 그 다음에 시라쿠스 아르키메데스인데,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은 아르키메데스 하면 떠오른 걸 해봐라 하면 지렛대, 그 다음에 왕관, 그 다음에 유레카, 그 다음에 거울로 이제 배를 불태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뭐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에서 오히려 더 굉장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구분구적법, 실진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미적분의 기초잖아요. 특히 적분의 기초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은 이 곡선과 직선 하나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사람. 곡선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그려주죠. 아, 오늘 수학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수평으로 잘라볼게요. 해서 이 포물선의 가운데를 그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간 만들어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요 X축으로 가운데 지점을 잡아서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요. 여기도 또 가운데를 잡아서 삼각형을 그려요. 그럼 요 두 삼각형을 합한 값이 요 삼각형의 4분의 1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요 처음 만든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에요.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삼각형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 대신에 요렇게 잘라보면 되죠. 이렇게 4개로 자르면은 수직으로 요 삼각형 계산할 수 있고, 사다리꼴이니까 계산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하고 요거 계산해 보면은 나머지 값이 나오겠죠. 빼주면. 그렇게 하면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또 이제 삼각형을 또 그려줘요. 그러면 얘는 또 이전 삼각형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요새로 얘기하면 등비수열인 거죠, 요 자체가. 근데 무한 등비수열이 되니까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64분의 1 이렇게 계속 가요. 끊임없이. 그럼 이게 끊임없이 했다 보면 이 전체 넓이랑 같아지겠잖아요.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5 정도? 뭐 지금 저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하여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물선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이거죠.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두 번째로는 뭘 계산하냐면은,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과 이 높이가 똑같은 원기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랑 지름이 똑같은 구를 넣어요. 그럼 이 구의 부피와 원기둥의 부피가 몇 대 몇인지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구분구조법으로.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면적하고 높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근데 구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구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과 유사한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해내요.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이거를 자랑스러워 했냐면은, 아르키메데스가 나중에 죽었는데, 뭐 자살은 아니고 이제 로마 병사한테 죽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키케로가 시라쿠사에 가서 아르키메데스의 그 묘를 찾아봤더니 묘에 묘석이 서 있잖아요. 그 묘석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르키메데스는. 물론 우리는 아르키메데스를 공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공학에 대한 것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런 것들을 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구조법을 새로 발견할 때까지 약 1000년이 넘어 걸렸죠. 그 사이에는 이런 걸 계산할 사람이 없었어요. 중세 때는 아무도 이런 계산을 못해. 헬레니즘 시대 때까지 이걸 계산해 놨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것 말고도 한 게 이렇게나 많다 뭐 이런 얘기예요. 평면의 균형에 관하여.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각형이나 삼각형, 오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거를 이제 한 거죠. 요새 삼각형은 이제 우리가 대충 할 수 있어요. 각 변의 중심과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얘네들이 한 점을 지나는데 요 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조기에다 딱 이렇게 세우면은 얘가 어디로도 안 흔들리고 딱 정지해 있는 거예요.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각형은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그 이상한 사각형,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말은 보는 쉬운데 이런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런 것들. 또는 사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이제 막 이상한 육각형, 대칭적이지 않은 육각형. 아, 오각형이죠 이거는. 어쨌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의 측정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구분구조법으로 마찬가지로 원주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옛날에 가르칠 때 저런 방법을 몇 번 썼었는데 이런 거죠. 자, 어떠한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도 정말 잘 그리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외접하는 삼각형의 둘레와 내접하는 삼각형의 둘레에 보다 요 원의 둘레는 그 사이에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해서 이제 그럼 사각형을 하면은 요렇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팔각형, 16각형, 64각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그려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한 방법이 있죠. 이제 정다각형을 쓰면 되니까, 정다각형을 쓰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이 이렇게 있다. 정다각형처럼 보이죠?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주면은 실제로 보면 요 길이를 계산하면은 요 밖에 길이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제 반지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각형의 길이 계산. 그럼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걸 요렇게 대각선에 그어주면은 정다각형의 대각선의 중심 항상 원의 중심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해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접 정다각형과 내접 정다각형을 각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제 원의 둘레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외접 정다각형과 내접 정다각형의 길이가 비슷해지면서. 그렇게 해서 파이 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값의 한 소수점이야 7제짜리 정도까지를 계산해내요. 뭐 별 이상한 걸 다 했어요. 나선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나선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각 90도 커질 때마다 얼마씩 커져라. 이렇게 해서 나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내요. 혼자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와 원기둥 아까 말씀드렸고, 원뿔의 단면도 아까 얘기 드렸고, 포물선의 구조법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의 가축 문제인데, 저거는 디오판토스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는 건데,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디오판토스 방정식인 게 이제 흔히 옛날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첫째한테는 2분의 1을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물려주고 막내한테는 6분의 1인가 뭐 8분의 1인가를 물려주는데 가진 가축은 17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계산이 안 돼. 어떻게, 근데 양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빌려와서 나누고 나서 계산했더니 양이 한 마리 남아서 그걸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들인데 이건 가장 기초적인 디오판토스고요. 좀 복잡하게 나오면 제곱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어떤 수의 해를,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가령 이제 미지수가 하나면은 x는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식 하나로 해가 구해져요. 그런데 미지수가 2개면은 방정식이 2개가 있어야지 해가 구해지는 거예요. 미지수가 3개 있으면은 방정식이 3개가 있어야 해가 구해져요. 그런데 하나씩 적은 거지.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데 답이 하나밖에 없다든가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x와 y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런데 조건을 주는 거예요. x하고 y는 단 자연수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는 2개밖에 없어. x1, y2 또는 x2, y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디오판토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디오판토스 방정식에 대한 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게 아르키메데스의 논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별 희한한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예? 그 사람 이름이에요. 예. 예? 결혼했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만 한 일이고, 이제 기계공학에서 하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수학에서만 이 짓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보면은, 아폴로니우스는 그래, 저걸 어떻게 저 당시에 생각했을까 하지만 겨우 4개고. 그 다음에 에우클레이도스도, 정말 많이 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 비하면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세 때는 이 사람이 했던 건 다 까먹었어, 사람들이. 이거를 다시 복원해내는데 몇백 년이 걸린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키메데스는 글을 자기네 나라 방언으로 썼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연구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시칠리아 섬이 지 고향인데 그쪽 방언으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소실된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 더한 거네. 예? 일 더 했네. 알고 있는 거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천문학인데, 천문학은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뭐 아리스타르코스랑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는 아닌 게 에우독소스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에우독소스. 근데 이제 뭐 중요한 흐름으로 보자면은, 자, 처음에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코스인데, 아는 사람은 좀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주장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아리스타르코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주장하게 된 근거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 사람 뭘 먼저 했냐면 수학자기도 해요. 그래서 삼각법을 통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비를 구해요. 즉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오늘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걸 그림을 붙여 넣어서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직접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어요. 자, 상현이나 하현이 되면은 이때는 지구와 태양과 달 사이가 직각이 되는 시점이 있다 라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 요렇게 각을 세워서 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은 요 거리 대 요 거리의 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왜냐하면 요 거리와 요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재요. 그럼 83점 몇 도인가가 나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거죠. 하여간 뭐 1인 짓을 먼저 거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 이걸 가지고 지구와 달, 태양의 크기의 비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냐? 자, 지구와 달과
태양이 있으면은 일식이 일어나는 건데, 일식 때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시직경이 비슷해요. 태양하고 달이.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로는 똑같이 보인다 이거죠. 자, 따라서 달하고 태양하고의 거리를 아니까 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랑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알면은 달하고 태양이 이렇게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 시직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요 거리 대 요 거리의 비가 요 거리 대 요 거리의 비가 같아지잖아요. 닮은꼴 삼각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달과 태양의 이제 크기의 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냐면 달, 지구, 태양이 있으면은 이제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월식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구가 이제 사실은 달로 가는 태양빛을 막아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달과 지구 사이 거리를 대충 하니까 그럼 이게 몇 시간 동안 월식이 진행되는가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달에 비치는 지구의 크기의 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하고 지구가 몇 대 몇인가를 또 계산을 해요.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구와 달과 태양의 크기의 비가 나온 거죠. 이거를 먼저 다 해놓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보면 저 시대에. 그래 놓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양이 훨씬 더 큰데 정확하지 않았을 거니까 태양의 크기를 이제 뭐 지구의 한 20, 30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대략 이제 지름으로는 100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09배. 정확하게 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큰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겠냐?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전의 근거는 어디로까지 올라가냐면 헤라클레이토스까지 올라가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했냐면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도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아주 먼 옛날, 우리가 한 2달 정도 전에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피타고라스 얘기를 하면서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중심에 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전통을 이은 사람들이 태양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중세가 없었으면요. 네. 우리는 인간은 벌써 멸망했을 거예요. 왜요? 저 생각들이 발전이 계속됐으면 벌써.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전통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설 자체가.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고, 세 번째로는 플라톤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이 큰 이유는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천체는 원운동을 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원으로 현상을 구제하라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구가 중심인 게 아니라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중심인 게 중요했지만 플라톤은 뭐가 중요했냐면 원운동을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천체들이. 근데 태양을 중심에 놓으면 원운동 한다는 걸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죠. 마치 코페르니쿠스랑 똑같아요. 그거는. 코페르니쿠스도 태양 중심설 준 이유는 원운동을 만들어내려고. 플라톤적 영향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 중심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빵이었다 이거죠. 물론 철학적은 플라톤이 대빵인데 그 당시에도. 하지만 과학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리케이온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리케이온에서 배워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인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메인스트림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면은 지구 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멀쩡하냐. 이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을 던져 올렸는데 왜 공이 바로 떨어지냐. 지구가 되면 옆으로 가서 떨어져야지. 포물선 운동을 해야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답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별의 시차를 확인해야 돼요. 즉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만약에 둔다면은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본 별과 이쪽에서 본 별이 서로 천구의 다른 쪽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차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거라도 확인이 되면은 좀 해보겠는데 근데 너무 멀어서 별들이 사실은
알파 센타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별의 세차도 1초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초라는 게 어떤 정도 크기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누구야? 케플러의 그 누구죠? 케플러 위에 티코 브라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각을 어떻게 하냐면 원을 360개를 나누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1도잖아요. 우리 눈으로 잘 구분도 잘 안 돼. 여기 그릴 수도 없어. 근데 이 1도를 60등분을 하면은 그 중에 하나를 1분이라고 해요. 그 1분을 다시 60등분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1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360 곱하기 3600 분의 1이 1초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각이 가장 가까운 별의 세차 각이에요. 너무 멀어서. 근데 당시의 그리스에서는 그렇다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했으니까 세차가 안 보이는 거죠, 별에. 그럼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세차가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왜 세차가 안 보이냐?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말이다.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는 가장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속으로는 이게 있었죠, 사실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인데, 우주의 중심인데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다니 말이 되냐? 이게 그러니까 속으로 느끼는 감정적 반대의 이유고.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신화는 항상 인간 중심적인 거니까요. 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있느냐면 그 반대쪽에는 지구 중심설이 있는 거죠. 지구 중심설의 가장 시초가 되는 사람이 에우독소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조금 더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과학만 한 건 아니고 철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플라톤 아카데미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랑 거의 같은 연배인데 조금 위인, 나이가 이런 정도쯤 되는 사람인데,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뭐를? 원으로 세상을 구제하라. 이 말에 받아들여서 정말로 해보려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행성하고 달하고 태양이 다 지 맘대로 움직여. 같은 속도로 안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래 얘네들이 다 다른 원이다. 근데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동심이란 건 원의 중심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천구설.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여러 개를 그리는 거죠. 그 이 원들의 하나는 수성해주고, 하나는 금성해주고, 하나는 뭐 달해주고, 하나는 태양해주고, 하나는 뭐 별에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만나 27개의 천구를 만들어요. 그 이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에오독소스가. 이쪽에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천상계와 지하계 나오는데 그것의 그 우주론에 대한 근거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에오독소스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측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맞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근데 더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성들의 궤도가 원이 아닌 거예요. 타원. 자, 근데 타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아주 긴 타원이 아닌데 내 행성들은 그걸 또 눈으로 귀신같이 구분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운동 속도가 변해. 어떨 때는 빠르다가 어떨 때는 느려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타원이니까. 근데 이 당시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더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지구에서 보면 더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걸 이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근데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플라톤적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채택을 했는데 현상과학은 안 맞아.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이전까지 이걸 고칠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뭐 대충. 하지만 이제 뭐가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을 점령하고 이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류가 있게 되면서 바빌로니아의 천문 관측 자료가 대거 넘어와요. 알렉산드리아로.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지들이 한 10몇 년, 20몇 년 보고 관측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빌로니아에 있던 몇백 년, 몇천 년 된 관측 자료를 몽땅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덕분에. 그래서 이제 몇 천몇 년 좀 넘어가고 몇백 년 된 이런 자료들을 바빌론에서는 정말 몇백 년 동안 이걸 자료를 정리해 왔으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때 갑자기 막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라는 거는 책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떤 책을 봐도 난
나온 그거는 사실 이제 알렉산더의 영향이 큰 거죠. 이렇게 바빌론에 가져온 관측 자료를 봤더니 그리스는 사실 별을 관측한 게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얘네들 차이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차이가 있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나온 게 정확한 관측 자료. 그 발전된 천문 관측 기술. 아스트로나베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그 별자리 보고 이러는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바빌로니아 쪽에서 온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맨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술도 왔어. 자료도 왔어. 그러니까 정확한 관측 자료, 발전된 천문 관측 기술이라는데 얘네들이 만든 건 아니고 실제로 대부분은 바빌로니아에서 넘어온 것들인 거죠. 페르시아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봤더니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뭘 도입을 하냐면 주전원을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바빌로니아에서 이렇게 글을 많이 가지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바빌로니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주기적인 범람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주기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달과 별과 태양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죠. 신전에서 일하는 신관들의 임무 중 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적된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나 이런 걸 써내려갈 때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시리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달하고 같은 위치에 떠오를 때를 이제 1년의 시작이라고 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주전원을 도입했는데, 주전원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구가 있고, 이렇게 지구 주위를 뭐 화성이라고 얘기해요. 화성이 도는데, 이 화성이 이제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이제 좀 틀리고 이러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가만히 도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거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요 돈은 요거를 주전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를 좀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심주의를 돈다고 했는데, 이 이심이란 건 뭐냐면 달을 이자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중심이 아니라 지구 살짝 옆에 이심이라는 중심이 있고 이 주위를 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까지 못 가겠어. 아니, 태양도 요 주위를 두니까. 그래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저게. 우리는 원 하나 계산하는 것도 힘든데 이 원을 그리면 또 원을 돌아. 근데 이걸 다 계산해야 이 사람들 무식하게 막 하여간에 드립다 계산을 해서 관측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요 도는 속도도 만들고. 1년은 어차피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화성이 1년이 뭐 700일이다. 이건 이제 뻔히 관측자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 전체를 도는 날은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럼 이 날이 계산이 되면은 대충 속도도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를 계산해야 되고 역행 운동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건 뭘로 하냐면 이렇게 주전원을 도는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주전원에 지름을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거죠. 관측 자료에다가 막 어쨌든 관측 자료에 때려 맞추려고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히파르쿠스가 이걸 해서 처음으로 이심과 주전원을 도입해요. 히파르쿠스는. 근데 이 사람도 천문학 쪽에서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뭘 하냐면 기타로 치기엔 대단히 다른 업적 뭐 이런 얘기, 대단한 다른 업적들이 뭐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머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별자리 완전 정리를 해요. 그 말이었어요. 예. 아니라 에세트라 그래서 그 외에라는 좋은 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별자리 완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별자리 있잖아요. 근데 남반구에 있는 별자리 이 사람이 정리하지 못했는데 북반구에 있는 별자리는 이 사람이 정리한 걸 가지고 다 써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뭐 오리온 자리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다 정리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하냐면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전부 다 목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알파, 센타우리 성, 무슨 성, 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별들을 다 정리해서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좌표에다가 지정을 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야지 얘기가 될 거잖아요. 됐나요? 예? 유도경도 그렇죠. 각을 재는 거죠. 하늘의 각을 재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엔 정말. 밥 먹고 밤마다 이제 하늘 보면서 여기는 어느 도로 어느 도 이건데 이 별자리란 것도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 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본 거죠. 이제 몇 년 동안. 근데 이것도 혼자서 봤겠어요? 그 바빌로니아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면서 계속 확인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별자리를 완전 정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등급을 다 매겨요. 밝기를 가지고 우리 이 별자리 등급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잖아요. 북극성은 1등성, 뭐는 2등성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도 써오는데 이거를 이제 히파르코스가 다 한 거예요. 화성의 위상 변화 봤을까요? 예? 화성의 위상 변화는요, 그 좀 힘들고, 예. 그 다음에 황도와 백도, 즉, 이 하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중에서 황도가 어디를 어떻게 지난다. 그 다음에 백도는 달이 지나는 자리죠. 백도에는 어떻게 지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려내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도를 다 그린 거예요, 혼자서. 하늘의 지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백도 그리고 황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는 무슨 별이 있고 얘는 밝기가 어떻고를 다 해서 하늘의 이제 세계 지도 같은 거를 완성을 해버린 거죠, 혼자서. 그렇게 정확히라고 하셨는데 정확했어요? 예, 거의. 오늘날 보는 거랑 예, 거의. 예. 저거는 사실은 뭐, 수식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 그렇죠. 근데 저게 예. 완전히 그 지동설 아니 천동설에 입각을 한 거면 예.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일식이랑 월식을 정확하게 지금 아니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일식이랑 월식은 천동설, 지동설이 다 돼요. 똑같이. 예. 안 되는 거는 행성의 역행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성과 수성의 위상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까지 가야 되는 거고, 갈릴레이하고, 그 이전에 이제 일식과 월식은 천동설로서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뭐냐면 백도와 황도가 겹쳐지는 날 일식이든 월식이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고, 그래서 연주 시차를 측정을 해요. 처음으로. 세차 운동을 확인하는 거죠. 별짓을 다 해가지고 하여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달력이 일단 확립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오죠. 글자 너무 좋아서. 예. 근데 쓸 말이 많으니까. 키울 수 있었을 그리고 귀찮잖아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면 사실은 딱 생각나는 게 알마게스트. 알마게스트가 아니라 알마게스트인데, 자, 예, 원래 책 제목은 수학의 집대성이에요. 한글로 쓴 건 아니고 이제 그리스어로 썼겠지만 원래 책 제목은 수학의 집대성인데 이걸 써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책이 나오다니 라고 해서 저 책의 이름을 위대한 천문학자의 책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이슬람 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위대한 책이다. 다 빼버리고 위대하다. 이 책이야말로 마치 알렉산더 대왕을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안 하고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정도의 어감으로 알마게스트다. 이렇게 이제 불러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마제스티랑 이제 어원이 같은 거죠. 마게스트는. 자, 그래서 이거를 책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은 히파르코스라든지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 에오독소스 이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몽땅 모아서 이 사람도 이제 에오클레이도스가 수학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한 거야. 모든 천문학자 지식을 집대성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뭐가 나면 천동설이 뭐냐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해. 첫 권에서. 이게 12권인가 13권짜리인데요, 책이. 뭐 지금처럼 두꺼운 12권 아니고 얇은 12권짜리인데. 그리고 두 번째 뭐하냐, 삼각보에 대한 설명. 아까 제가 여기서 그렸던 거 있죠? 그 태양, 지구, 달 이거 하는 거. 그걸 이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참 착한 사람인 게 히파르코스가 이 사람보다 훨씬 위에 사람이거든요. 이 히파르코스가 이걸 했다는 걸 알린 게 이 사람. 이 책에다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히파르코스가 한 거다. 라고 딱 얘기를 해줘요. 하고
그다음에 태양과 달의 운동, 1년의 길이, 지구에서 달, 태양까지의 거리, 이것 하는 것도 다 히파르코스가 했다라고 다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일식, 월식, 합과충. 합과충이란 건 뭐냐면 이제 태양과 지구와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행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행성이 이런 식으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있느냐, 요거에 따른 위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하는데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성에 대한 설명. 1022개 항성, 항서가 아니라 항성입니다. 좌표와 등급을 다 표시했는데 히파르코스가 했다라고 다 써져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전원, 이심원, 동시심 나오는데요. 이 동시심이란 게 새로 추가가 돼요. 이때. 아까 이심원하고 주전원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뭘 하냐면은 동시심이라는 걸 하는데요. 자, 이게 주전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주전원의 주전원, 그러니까 이 원은 이심원이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건데, 이 주전원의 중심은 반대쪽에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의 이쪽에 이심원의 중심이 있고, 이쪽에는 이 주전원의 중심이 있어요. 주전원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동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 도는 게 있으면 여기 중심이 이제 이심원의 중심.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시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시심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여기를 돌 때 요 이심원의 중심을 요렇게 도는 게, 요렇게 딱 가운데 놓고 도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요렇게 돌고 어디에서는 요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20원을 왜 주지? 헷갈리네. 저도 헷갈려요. 근데 누가 저걸 다시 복원해 보게요? 쉽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다시 때려 맞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실제 운동하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때까지 완전히 이제 서유럽과 이슬람을 몽땅 지배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쿠스가 대단한 사람. 정말 깨우시. 자, 그러고 나서 기타라고 치기에 대단한 업적이 또 있어, 이 사람도. 다음을 김가은 선생님 오늘 본 거 아니에요? 예? 김가은 선생님 오늘 기타 올리셨어요. 쌤, 제가 이거를 완성한 건 어제였습니다. PPT를. 김가희 쌤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